실제 반지하 거주민들 중 단 2%만이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결심하였고, 남은 98%는 계속 반지하에 살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반지하가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민들이 거주 유지를 선택하는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쾌펜의 기후구분 분포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계절의 뚜렷한 특징을 가진 온대, 냉대 기후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철에 강수량이 집중되어 있는 철을 장마라고 불러왔죠. 그런데 2022년 이후 한국의 장마 양상이 급변하여 이제 우리나라도 우기를 가진 열대기후로 구분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 여름 엄청나게 습하고 덥고 길었죠. 앞으로 우리나라의 봄, 가을이 얼마나 더 짧아질지, 그리고 이 숨막히는 여름이 얼마나 길어질지 걱정이 많습니다. 찜통 같은 더위에도 바닥에서 올라오는 습기 때문에 보일러를 켤 수밖에 없는 사람, 거세게 쏟아붓는 비로 인해 빠르게 잠기는 집에서 미처 빠져나오지 못해 소중한 목숨을 잃은 사람도 있습니다. 여름이 길어지고 비가 많이 올수록 이들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껴야 합니다. 이들은 바로 반지하 거주민인데요. 오늘은 주거취약계층 중에서도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과 반지하의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2022년 수도권 폭우 사태라고도 불리는 이 사건은 2022년 8월 8일부터 11일 사이에 벌어진 침수 사태를 말합니다. 인명피해뿐만 아니라 침수피해 이재민은 876세대 1,570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는 기후변화와 미흡했던 배수 시스템 그리고 반지하라는 주거 공간이 만들어낸 피해였습니다. 2023년에도 폭우 사태는 또다시 발생했는데요. 과거 장마, 태풍으로 인한 피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며 국지성 호우 형태로 삽시간에 비를 쏟아부어 낮은 지대를 침수시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2023년 청주 지하차도 침수 사고와 같이 말이죠. 이렇듯 매년 여름 저지대 침수가 반복되는 가운데 서울시 전체 가구의 5%가 저지대 거주 공간인 반지하에 살고 있습니다. 2021년 말 기준 서울의 지하, 반지하 주택은 20만 3천호로 추정되었죠. 이 어마무시한 숫자의 주거시설은 대부분 1995년 이전에 지어져 최소한의 침수 예방 및 침수 시 대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관악구 등 상습 침수 지역에 반지하 가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 또한 여름철 침수 피해를 키우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기후위기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을 제안했는데요. 지금부터 정책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반지하 거주민들의 이러한 문제, 사회가 처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는 알고도 모른 척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반지하 거주가구 이주 지원 사업인 주택 바우처를 시작하였는데요. 해당 내용은 이렇습니다. 서울시 전체 반지하 가구, 즉 건축물 대장상 지하층에 해당하는 가구에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소득이 전년도 가구당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 100% 이하인 가구입니다. 도시근로자 월 평균 소득은 도시지역에서 근로하는 가구의 한 달 평균 소득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소득 동향 합계의 산술평균을 의미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보통 주택청약 입주자 선정 시 소득 기준으로 삼는 표를 보시면 되는데요. 2024년 기준 반지하 거주가구 소득이 1인 가구는 약 340만원, 2인 가구는 약 54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혼자 반지하에 거주하는 사람은 달의 소득이 약 34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정책 수혜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당 바우처 사업에서는 어떤 부분을 지원해 줄까요? 수혜자는 월 20만원씩 최장 72개월 동안 월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의 비정상 거처 이주 지원 법팀목 전세자금 대출도 존재하는데요. 이는 재해 우려 지하층이나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가 지상층 주택으로 이주 시 최대 5천만 원까지 무이자로 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이런 노력이 실거주민들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물어본다면 글쎄요, 딱히 도움이 되었다고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 반지하 거주민들 중 단 2%만이 지상층으로의 이주를 결심하였고,
남은 98%는 계속 반지하에 살기를 희망했기 때문입니다. 반지하가 거주하기 적합하지 않은 시설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거주민들이 거주 유지를 선택하는 것에는 복합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선 반지하와 지상층의 월세 차이가 가장 큰 이유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 어플리케이션 다방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반지하, 반지층의 경우 보증금 대 월세가 50에 21인 곳이 있었고 같은 평수에 2층 이상인 지상층의 방은 보증금 400에 월세 41이었습니다. 보증금은 8배, 월세는 2배나 가까이 뛰는 반지층과 지상층의 차이. 여름에는 침수 피해 걱정에, 겨울에는 쌓이는 눈의 동파 걱정까지. 밥벌이를 위해 서울에 왔지만 맘 놓고 몸 누일 곳조차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반지하 거주민들은 이주할 방을 알아보러 다닐 시간과 여유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열심히 돈을 모으고 지원을 받아 이사하려고 해도 그들의 바쁜 일과는 이런 시간조차 내주지 않았습니다. 아침에는 꽉 막히는 출근길에 몸을 맡기고 퇴근 후에는 모두가 지친 몸을 이끌고 겨우 집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쁜 하루하루를 스쳐 지나가며 이사갈 집을 알아보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사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장 반지하에서 지상층으로의 이주가 어려운 실거주민을 위해 정부는 다른 대안책을 내놓았습니다. 바로 반지하 거주시설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침수 피해를 대비해 물막이판을 설치하고 침수 시 집 안에서 밖으로 쉽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개폐식 방범창을 설치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반지하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데 침수만 대비하는 해당 대처는 마치 뼈가 부러진 상태인데 그 위에 데일밴드만 붙여놓고 왜 안 났지 고민하는 상황을 연상케 합니다. 역시 이런 대안책도 반지하 침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주지 못했습니다. 이걸 설치하면 침수되는 집이라고 동네방네 소문내는 것도 아니고 집값이 떨어진다며 물막이판 설치를 거부하는 집주인과 눈치 보는 세입자들의 갈등 사이 계절이 또 한 번 변하고 있습니다. 반지하, 정말 살아도 괜찮은 거주 환경일까요? 유현준 홍익대 건축학과 교수는 유튜브 채널 셜록 현준에서 반지하의 의미, 건축 관점에서 정리해드린다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올린 바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 반지하에 대해 우리 도시에서 없어져야 할 주거 환경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반지하는 원래 전쟁 당시 방공호를 만들어야 한다는 법규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로 사람이 몰리게 되면서 이들을 수용하기 위해 반지하 시설을 주거 공간으로 허용하게 되면서 현재 반지하에 주거권 침해 문제가 나타나게 된 거죠. 유 교수는 반지하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사람에 대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말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유 교수의 말과 같이 수해로 인해 사람의 가치가 훼손이 되고 생명을 잃는 일들이 발생하기도 했었죠. 이 유 교수뿐만 아니라 많은 전문가들이 반지하가 주거 환경에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을 해왔습니다. 우명재 서울시립대 교수는 주거 안전 지원이 사후 대응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건축법의 제정을 추진해 장기적으로 불허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었죠. 이렇게까지 반지하 거주가 문제시 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반지하는 구조적으로 물도 많이 차고 습기에 취약합니다. 국제학술지 아시아 알레르기 면역 저널에 발표된 한 논문에서는 국내 반지하에 사는 아이들이 지상의 다른 주거지에 사는 아이들보다 전반적으로 폐기능 건강 지표가 좋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는데요. 반지하는 이처럼 생활 환경, 삶의 질을 떠나 건강에까지 위협을 끼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거용으로 만든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채광이 들지 않거나 환기가 어려운 문제들이 동반되고 만약 창문을 연다면 도로와 바로 이어져 사생활 침해 우려도 있죠. 그 밖에도 22년 여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반지하 주택에 살던 일가족 3명이 고립되어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는데요. 기후위기가 가속화됨에 따라서 주거공간으로서 반지하가 알맞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매해 기록적인 폭우와 이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주거 안전에 대한 목소리는 매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나 시민단체에서는 안전한 주거권 보장이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주거권이란 주거에 대한 기본적인 권리를 의미하는데요. 자연재해나 대형 참사의 일상화로 인해 매년 같은 피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재난이 반지하에 사는 사회적 약자에게만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개인이 그 위험을 온전히 감수하고 각자 살아남으라는 것은 주거권 침해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다들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는 기후 정의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기후 위기로 인한 재해가 사회적 약자들에게 불평등하게 나타나 불평등의 문제가 더욱 심화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후 정의란 영어로 Climate Justice로 기후 변화에 대한 위험을 공평하게 책임지고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후 정의 차원에서 기후 위기를 만든 주범은 누구일까요? 주거권의 위협을 받는 사회적 약자일까요? 혹은 거대 기업들일까요? 대부분의 탄소 배출을 하는 것은 거대 기업인데 이로 인한 피해는 반지하에 사는 이들이 받게 된다면 이는 기후 부정의 사례로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배경에서 반지하 침수 문제에 대해 기후 정의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반지하에 살지 않더라도 우리가 이 주거권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재난은 거대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사회에 사는 모두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겠죠. 또한 사회적 약자에게만 피해를 끼치는 것도 아닙니다. 자연 재해로 인해 개개인의 인명사고나 기업적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실시하는 반지하 정책에 대해 사람들은 기후정의에 맞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원하고 있습니다. 반지하의 원인은 아까도 살펴봤듯이 집값인데요. 지상층과 지하층의 보증금 차이를 비롯한 금전적인 문제를 가장 큰 이유로 사람들은 반지하를 떠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런 집값 문제에 대해 어떤 해결책을 제시하였을까요? 2024년 8월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일명 88 대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일부 그린벨트를 해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강력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과연 근본적인 해결책일까요? 기후정의에 맞는 정책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떤 해결책이 필요할까요? 2부에서 알아보겠습니다.